시어머니가 임신한 저를 위해 끓여주신 귀한 보양 전복죽. 하지만 그 죽을 시누이가 먼저 뺏어 먹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리자마자 시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리며 절규했죠. 세상에, 큰일 났다. 그 순간 시누이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날 밤 저희 집 문을 경찰이 두드렸습니다. 마음 쉼터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네 인생에는 삶과 죽음, 행복과 비극의 경계가 단 한 숟가락 차이로 갈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입은 부처, 마음은 악마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를 아가라 부르고 스스로를 어미라 칭하던 그 여인이 마음속에 그토록 끔찍한 계획을 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쟁반에 받쳐 제 방까지 가져다 주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소한 전복죽 한 그릇, 인자한 미소로 어서 먹고 기운 차려서 튼튼한 아기 낳으라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끝없는 식탐과 아나무인 격인 성격이 뜻하지 않게 제 목숨을 구했고 시댁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상에 큰일 났어 라며 내지르던 시어머니의 비명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이름은 김선아, 올해 28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집안의 딸입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퇴직 공무원이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제 남편 박민주는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집안의 아들로 서글서글한 인상에 말솜씨가 좋은 남자였죠. 제가 민준 씨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부모님은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인 박 여사의 눈매가 칼날처럼 날카롭고 입술이 얇다며 저런 관상은 팔자가 센 관상이니 며느리로 들어가면 평생 고생할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리고 순진했던 저는 그 모든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민준 씨와 나눈 3년간의 뜨거운 사랑을 믿었고 제가 진심으로 잘하면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면 언젠가는 돌멩이도 마음을 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혼 후 첫 인연은 시어머니가 제 씀씀이를 지적하거나 살림 솜씨를 타박하는 등 까다롭게 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것이 비틀어지기 시작한 건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전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이 박 여사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고 집안일에는 손도 못 대게 했으며 심지어 직접 장을 봐와 온갖 보양식을 끓여주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민준이가 유일한 아들인데 네가 드디어 대를 이을 장손을 가졌으니 내가 잘 챙겨야지. 예전에 내가 엄하게 굴었던 건 다 너 잘 되라고 가르치려 그런 거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진심이 드디어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했죠. 그 인자한 미소 뒤에 날카롭게 갈아놓은 칼날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입덧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 여사는 제게 달려와 가방을 받아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 왔니? 어서 방에 올라가서 쉬렴. 시원하게 씻고 있어. 엄마가 방금 완도산 활전복으로 전복죽 쑤었으니 이따가 가져다 줄게. 내 아버지가 사위 몸보신 시켜주라고 용돈 보내주신 걸로 산 거야. 산모한테도 아기한테도 엄청 좋단다. 저는 감동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부엌으로 내려가려는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닌 22살의 시누이 박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라 제멋대로이고 성격이 드세기로 유명했죠. 그녀의 손에는 방금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끓였다던 뜨끈한 전복죽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민지는 입술을 삐죽이며 쏘아 붙였습니다. 언니는 좋겠네. 온 식구가 무슨 여왕님 모시듯 하잖아. 우리 엄마 한 푼 두 푼 아끼는 사람이 비싼 활전복을 사와서 언니 보양식을 해주고 근데 언니 꼴 좀 봐. 포동포동 살쪄서 영양실조는커녕 과잉이겠구먼. 저는 부딪히기 싫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뱃속 손주 생각해서 끓여주신 거지. 민지는 흥소리를 내며 제 화장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됐고 가식 떨지 마. 나 오늘 놀다 와서 배고픈데 밥은 아직 안 됐잖아. 이 죽 냄새 좋네. 언니가 나한테 양보해. 임신했다고 너무 먹으면 살쪄서 나중에 오빠한테 버림받는다. 내가 먹어주는 게 언니 몸매 관리 도와주는 셈쳐. 그러고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민지는 숟가락으로 죽을 크게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야, 엄마 솜씨 좋은데 역시 비싼 전복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감기네. 저는 원래 식탐이 없는 데다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 시누이와 싸워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죽 한 그릇 양보하는 게 뭐라고 이따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리면 되지. 저는 의자에 앉아 민지가게 눈 감추듯 죽 한 그릇을 싹 비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맛있다.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해야지. 민지가 빈 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만족스럽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시어머니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더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 아가 죽 다 먹었니? 맛있었어? 싹싹 비워야 건강해지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장대 위 텅 빈 그릇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문지르고 있는 민지에게 번갈아 꽂혔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은기를 잃고 시체처럼 하얗게 그리고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주스가 밖으로 흘러넘쳤습니다. 민지야, 너 내가 그 죽을 먹었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배고파서 그냥 먹었어. 언니가 양보해줬는데 뭐 엄마 왜 그래? 딸내미가 죽 한 그릇 먹은 게 그렇게 아까워? 세상에 맙소사, 네가 날 죽이는구나, 이년아.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든 주스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들어 딸의 어깨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눈은 공포로 뒤집혀 있었죠. 뱉어내, 당장 뱉어내. 누가 이걸 먹으래. 이건 선아 주려고 끓인 거란 말이야. 왜 네가 먹어, 이 바보 같은 년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하는 걸까요? 전복죽 한 그릇, 아무리 비싸다 한들 딸에게 토해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미쳤어? 아파. 민지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인상을 썼습니다. 왜 이래? 이 죽에 독이라도 탔어. 왜 나더러 토하라는 건데? 민지가 무심코 던진 말에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죠. 끝났어. 다 끝났어. 제가 그녀를 부축하려 다가서는 순간 민지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민지는 격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두 손으로 목을 쥐어 뜯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태우는 것처럼요. 엄마,
살려줘. 너무 뜨거워. 아파. 민지는 침대 위로 쓰러져 온몸을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에 저는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지야, 너 왜 이래? 저는 비명을 지르며 신우이에게 달려가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박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발작하는 딸을 부둥켜 안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딸아, 엄마가 너를 해쳤구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세상에, 누가 내 딸 좀 살려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저 죽은 원래 나를 위한 것이었다. 만약 민지가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저 죽을 먹었다면, 지금 저렇게 경련하며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바로 나와 내 뱃속의 아이였을 것이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동네의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민지는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시든 나뭇잎처럼 축 늘어진 채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텅 빈 방 안에 빈죽 그릇과 바닥에 낭자한 오렌지 주스 자국을 보며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선아 씨 맞으십니까? 병원으로부터 형사사건으로 의심되는 식중독 환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 닥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과 이 가족의 삶이 결코 예전 같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끔찍한 전복죽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왜 저를 그토록 해치려 했던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관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초기 사실 확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자 그들은 조서를 작성한 뒤 병원 측에서 다른 소식이 오면 즉시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제 안의 공포는 이제 막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싸늘한 집에 단 한순간도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외투와 지갑을 챙겨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의 병원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질병과 이별의 냄새인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응급실 앞에 다다르자 시어머니 박 여사가 차가운 쇠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거만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넉나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남편 민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는 것을 보자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임신한 아내가 한밤중에 힘겹게 온 것을 걱정하기는커녕 그의 첫마디는 비난이었습니다. 이제야 오면 어떡해. 집에서 뭘 했길래 민지가 저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둬. 엄마 말로는 당신이 안 먹어서 민지가 먹었다며 맞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새 이야기를 그렇게 빨리 꾸며냈단 말인가? 저는 박 여사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 어머님이 나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지만 내가 손대기도 전에 민지가 멋대로 들어와서 뺏어 먹은 거야. 내가 말릴 틈도 없었어. 근데 왜 내 탓을 해?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버럭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응급실 문 위쪽에 등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제 딸은 괜찮은가요? 살 수 있는 거죠? 의사는 박 여사와 저희 부부를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죠.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환자는 일단 위세척과 해독 혈청 주사로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분들, 환자에게 뭘 먹였습니까? 위세척액에서 다량의 비소와 스트리크닌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건 맹독성 물질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15분만 늦었어도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을 겁니다. 비소, 스트리크닌. 저는 그 말을 중얼거리며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것들은 주로 쥐약이나 맹독성 화학물질에 들어있는 성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여사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아닐 거야. 그냥 전복죽이었어요. 전복죽일 뿐이라고요. 아마 상한 전복이었나 봐요.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한 전복은 기껏해야 복통이나 식중독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건 급성 화학물질 중독입니다. 이런 독극물은 전복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음식의 출처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으시면 저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 미수라는 두 글자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온몸을 떨며 땀을 비오듯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아들 민준 씨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하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깜빡하시는 겁니다. 아마 시장에서 화학약품에 절인 가짜 전복을 사오신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동생이 살았다는 거니까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의사는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한마디 던지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의학 감정을 위해 위세척액 샘플은 보관해 두겠습니다. 가족분들 알아서 잘 처리하십시오. 의사의 모습이 복도 너머로 사라지자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감싸고 있는 남편을 그리고 딸에 대한 걱정이 아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죽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박 여사가 직접 끓이고 직접 가져와서 몸보신하라며 간곡히 권했던 그 죽. 만약 내가 그 죽을 먹었다면 지금 저 안치실에 누워있을 시신은 바로 나와 내 뱃속의 아이였을 것이다. 저는 박 여사 앞으로 다가가 더 이상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죽에 뭘 넣으셨어요? 왜 저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박 여사는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서 있었고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널 왜 죽여? 난 그저 내 몸보신을 시켜주려던 것뿐이야. 재수없게 민지가 먹은 거라고. 입 닥쳐. 갑자기 민준 씨가 소리치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가 지금 정신이 없으신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범인으로 몰아. 엄마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비싼 전복죽까지 끓여주셨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엄마 탓을 해. 너 양심도 없어? 저는 남편이라고 부르던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낯설고 소름 끼쳤습니다. 그는 전복죽에 왜 독이 들어있었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맹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감싸기에만 급급했죠. 아니면
그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민준 씨,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스트리크닌, 맹독성 쥐약 성분이라고. 세상 어느 가짜 전복에 그런 게 들어있어. 저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낮춰 위협했습니다. 집안일은 집에 가서 해결해. 경찰이든 누구든 한마디라도 더 짓거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민준 씨는 박 여사를 부축해 회복실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두 모자의 뒷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끔찍한 덫에 빠져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죠. 하지만 왜 저와 그들의 핏줄을 이은 뱃속의 손주까지 죽이려 한 걸까요?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지가 먹다 남긴 죽, 부엌에 있는 냄비, 그리고 독극물 포장지, 분명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박 여사나 민준 씨가 모든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저는 눈물을 닦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돌아갔을 때 제가 방금 목격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광경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위선적인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그 광경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그 집 뒤뜰,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짓을 보고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철제 대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새벽의 이슬이 어깨를 적셨지만 바깥의 추위는 제 마음 속에서 퍼져나가는 냉기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눈앞,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뒤뜰 한 구석, 바나나 나무가 무성한 곳에 익숙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민지의 병원비와 옷가지를 챙겨온다며 저보다 20분 먼저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정말 딸을 걱정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실은 다른 음흉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보니 박 여사가 작은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아직 희끄무레한 죽 자국이 묻어있는 압력솥과 찢어진 은박 포장지 몇 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땅을 파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놈의 식충이 같은 년, 내가 이를 망쳤어. 왜 선아 그년이 아니라 내가 먹어서 꽁꽁 숨겨야지. 경찰한테 들키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 저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는 독을 넣은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독에 당한 사람이 친딸이라는 사실을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악랄함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남은 죽을 구덩이에 쏟아부은 뒤 박 여사는 은박 포장지를 던져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푸른 불꽃이 타오르며 비닐과 화학약품이 타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식자 그녀는 흙을 덮고 위장하기 위해 화분 몇 개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을 마친 그녀는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마치 모든 죄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 미친 듯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증거 인멸 과정을 전부 녹화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 목숨을 지켜줄 부적이자 법 앞에서 그녀가 발뺌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거친 손이 나타나 제 손목을 낚아채며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준 씨였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걸까요? 그는 유령처럼 제 등 뒤에 서서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돌려줘. 저는 소리치며 휴대폰을 되찾으려 했지만 임신한 여자의 힘으로 분노에 찬 남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녹화 중인 휴대폰 화면과 방금 흙을 파헤친 흔적이 남은 뒷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제게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야. 동영상 찍어서 엄마 협박이라도 하려고? 아니면 이거 들고 경찰서 가서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감옥에 쳐넣으시겠다. 민준 씨, 저길 봐. 엄마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잖아. 방금 독약 봉지를 묻었어. 당신, 사람이긴 해. 어떻게 살인 행위를 감싸줄 수가 있어. 저는 절망 속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박 여사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세상에, 이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 하네. 나는 그냥 찻잎 찌꺼기랑 거름 좀 묻으려고 한 건데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내가 독약을 묻었다고 뒤집어 씌우려 해. 민준아, 내 마누라가 이렇게 막대 먹은 년이다. 어설프기 짝이 없는 연극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울면서도 저를 쏘아보며 자신의 아들이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민준 씨는 제 휴대폰의 동영상을 망설임 없이 삭제하고 소파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제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엄마는 연세 드셔서 그런 거야. 뭘 묻든 엄마 마음이지. 당신이 뭔데 함부로 넘겨짚어. 의사가 식중독이라면 식중독인 거야. 민지가 밖에서 뭘 잘못 주워 먹었겠지. 한 번만 더 엄마가 독을 탔다는 소리 짓거리면 당신 정신병원에 쳐넣어 버릴 줄 알아. 임신했다고 내가 못 때릴 것 같아. 저는 민준 씨를 보며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평생의 의지처가 될 것이라 믿었던 남자의 진짜 모습은 비겁하고 잔인하며 악에 동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면서도 너덜너덜해진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눈과 귀를 막고 아내의 입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좋아. 아주 잘났어. 저는 뒷걸음질 치며 눈물을 닦고 두 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영상 지우면 끝날 것 같아요. 하늘이 보고 있어요.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고요. 민지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두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세요. 박 여사는 찔리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 씨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저를 계단 쪽으로 밀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이제부터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생각 마. 민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신혼방이었던 그 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밖에서 열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아파오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와 제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의 소굴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 씨는 거실에서 소곤거리며 무언가 의논했고 가끔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었고 증거는 인멸되었으며 저는 통제되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심각한 화학물질 중독 환자를 접수했을 때의 병원 업무 처리 절차였죠.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켰습니다. 밖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갑자기 현관 벨이 집안의 무서운 침묵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는 화들짝 놀라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색이 변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방문에 귀를 바싹 대고 심장이 터질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문을 열러 나가는 소리, 빗장이 철컥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공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준 씨 되십니까? 저희는 경찰서 강력팀입니다. 피해자 박민지 씨 독극물 투약 사건과 관련하여 이 집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진짜 폭풍우가 이제 막 이 집에 몰아치기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박 여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법의 심판이 문을 두드렸을 때 민준 씨는 무슨 짓을 할까요? 무거운 나무 문이 열리자 비바람과 함께 싸늘한 냉기가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 앞에는 3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비는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엄숙했으며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잠긴 침실 문에 귀를 바싹 대고 숨을 죽인 채 아래층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형사님들,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민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극도의 혼란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는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문틀을 꽉 붙잡았습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죄악의 소굴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이 말이죠.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신분증과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관내 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 박민지 씨가 고농도의 비소와 스트리크닌 중독으로 위독한 상태로 입원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형사사건의 정황입니다. 현장, 특히 주방을 조사하고 관련 물품을 수집해야 하니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집안의 공기는 굳어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박 여사가 당황해서 찻상을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핏기 없는 얼굴로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억울해요, 형사님들. 우리 딸이 밖에서 뭘 잘못 주워 먹은 거지. 집에서는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음식을 하는데요. 제가 국 낳은 엄마인데 어떻게 제 손으로 딸을 해치겠어요. 박 여사가 울며 불며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연기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떳떳하시다면 이번 조사는 결백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겁니다.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그들은 각자 흩어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거실에 남아 진술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주방과 뒤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소리와 증거 수집 도구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 줄기 희망과 극심한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과연 그들이 아침에 박 여사가 급하게 덮어놓은 그 구덩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 오늘 밤 내리는 폭우 같아다. 남은 독약 봉지의 흔적을 모두 씻어버린 건 아닐까? 분위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민준 씨는 박 여사 맞은편에 앉아 하얗게 질릴 때까지 2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굴러갔고 가끔씩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는 뒤뜰 쪽을 훔쳐보았습니다. 팀장님, 보고합니다. 뒤뜰 구석에 최근에 땅을 파헤친 흔적이 있습니다. 위에는 화분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흙에서 비닐과 화학약품이 타는 듯한 역한 냄새가 나는데 비가 많이 왔음에도 냄새가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뒤뜰에서 들려온 한 형사의 보고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박 여사가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그대로 입을 다무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벌떡 일어나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거 저희 어머니가 죽은 고양이 묻고 쓰레기 좀 태운 겁니다. 형사님. 시골에서는 쓰레기를 그렇게 묻어서 처리하거든요. 고양이 시체를 묻는데 화학약품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왜 흙이 새까맣게 될 때까지 태워야 하죠?
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목덜미로 땀을 흘렸습니다. 이 흙과 제 샘플을 채취해서 감정 의뢰하겠습니다. 결과는 곧 나올 겁니다. 1시간가량의 수색과 조서 작성을 마친 경찰들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팀장은 박 여사와 민준 씨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니 가족 구성원 모두 거주지를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시도가 발각될 경우 즉시 긴급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권력자의 오만함이 아닌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박 여사는 돌처럼 굳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들의 공포가 딸의 생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민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포는 오직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될까봐, 명예를 잃고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의 발소리가 계단을 울렸습니다. 열쇠 소리가 나고 제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준 씨는 문 앞에 서서 흉측한 표정과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내가 몰래 경찰에 신고했지? 민준 씨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뺏어간 휴대폰으로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하겠어? 병원에서 신고한 거야.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민준 씨, 당신 어머니랑 당신 자신을 좀 봐. 지금 뭘 두려워하는 거야? 민지가 죽을까봐, 아니면 뒤뜰의 구덩이가 파헤쳐질까봐. 민준 씨는 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다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마 제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거나 제 눈빛의 단호함에 주춤했을 겁니다. 그는 손을 내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입만 살아서 나불대봐. 증거도 없이 임산부 망상으로 치부될 테니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랑 내 뱃속에 애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민준 씨는 문을 쾅 닫고 다시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감옥 같은 방의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동기가 뭘까? 단순히 며느리가 미워서? 아니, 박 여사는 실리적인 사람이다. 이득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임신한 후, 특히 지난달부터 태도가 변했다. 문득 제가 그동안 가족이라는 믿음 때문에 무심코 지나쳤던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저는 민준 씨에게 친정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를 위해 들어주신 종신보험이 곧 만기가 되어 찾을 수 있고 외할머니 유산과 저축을 합치면 꽤 큰 돈이 생긴다고 자랑했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고 며칠 뒤부터 박 여사가 전복죽을 끓이며 제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모든 다정한 연극과 독이 든 전복죽은 결국 돈 때문이었던 것이다. 만약 내가 죽으면 그 재산의 합법적인 상속자는 누가 될까? 바로 내 남편 민준이다.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들,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징후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계획된 잔혹한 음모의 조각들이었던 것이다. 어둠이 신혼방을 삼키고 저는 외로움과 냉기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밖에 빗소리는 잦아들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배를 감싸 안고 뱃속의 작은 생명에게 온기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 머릿속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부터의 기억들을 느리게 되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꿰맞춰야 했다. 악은 저절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탐욕과 이기심을 자양분 삼아 매일 자라나는 것이다. 제가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박 여사는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죠. 신혼 첫날 밤, 그녀는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젊은 부부가 낭비할 수 있다며 예물로 받은 금을 모두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업 자금으로 쓰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하자 그녀는 혀를 차며 벌써부터 시댁이란 계산적이네. 저렇게 영악해서 누가 예뻐해 주겠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제가 사는 채소 한 단, 생선 한 마리까지 간섭했습니다. 제가 새 옷을 사면 사치스럽다고 했고 친정에 작은 선물을 하면 우리 집 물건 빼돌려 친정배에 불린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가끔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늘 엄마는 원래 아끼는 분이니 네가 좀 참아라고 말했죠. 저는 참았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집안 살림을 채우며 언젠가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친절은 그들의 탐욕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전환점은 제가 임신했을 때가 아니라 정확히 한 달여 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외할머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친정 부모님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서류 뭉치를 건네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들어주신 거액의 종신보험 계약서였는데 만기가 된 것이었죠. 외할머니 유언으로 남겨주신 상속 재산과 부모님이 모아주신 돈을 합하니 총액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건 내 비상금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라. 여자도 자기 몫이 있어야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저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기쁜 마음에 민준 씨에게 자랑했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나한테 큰돈을 주셨어. 3억 원이 넘어. 이 돈으로 집 수리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오빠 가게 확장하는데 투자할까? 저는 그때 민준 씨의 눈빛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평범한 기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계산으로 번뜩이는 기이한 빛이었죠.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정말이야? 현금이야? 통장이야? 당신 명의야? 부모님 명의야? 만약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명예 이전 같은 건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그때는 그냥 그가 생각이 깊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까칠하던 박 여사는 닭살이 돋을 정도로 다정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우리 딸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으며 특히 제게 보양식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늘 제가 그 음식을 다 먹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것이 뱃속의 손주를 향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되짚어 보니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냥하기 전에 사냥감을 살찌우고 있었던 겁니다. 왜 민준 씨는 요즘 들어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을까? 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긴장한 채 베란다로 나가 받았을까? 왜 은행에서 온 대출 독촉장을 내가 볼세라 감췄을까? 아마 민준 씨는 빚이 있었을 겁니다. 가게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빚, 그리고 제 돈 3억 원이 그들이 본 유일한 구명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명의의 재산인데 어떻게 빼앗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죽거나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것. 만약 제가 임신 중에 죽으면 상속법에 따라 남편이 최우선 상속자가 됩니다. 또는
제가 식중독 후유증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 재산 관리권은 합법적인 남편에게 돌아갑니다. 비소와 스트리크닌이든 그 전복죽은 저를 즉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그 죽을 다 먹었다면 유산을 하고 장기가 서서히 망가져 고통 속에서 죽어가거나 그들이 조종하기 쉬운 식물인간이 되었겠죠. 세상에 사람의 마음이 어찌 이리도 거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제가 해준 밥을 먹고 제가 번 돈을 쓰면서 머릿속으로는 저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저 세상으로 보낼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분노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진 생존 본능뿐이었습니다. 죽을 수 없다. 제 아이가 그들의 더러운 계략에 희생되게 둘 수 없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을 그들의 빚을 갚는데 쓰게 할 수도 없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아직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민준 씨와 박 여사가 경찰에 대응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전 제 제안에 따라 민준 씨가 직접 도둑 방지용 CCTV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게을러서 관리자 계정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정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제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저는 일주일 전 출산 준비물을 사면서 녹음과 실시간 휴대폰 전송이 가능한 아주 작은 아기 모니터링 캠을 샀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아기가 잘 자는지 보려고 산 것이었죠. 만약 그들이 돌을 던져 손을 숨기는 게임을 하고 싶다면 저는 그들에게 자승자박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이 집을 덫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빛 아래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와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손바닥 안의 작은 카메라는 비밀 병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엄마랑 반격 시작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민준 씨의 오만함과 방심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삭제한 후 그는 임신한 여자가 방에 갇혀서 뭘 할 수 있겠냐는 듯 경멸적인 태도로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CCTV는 그가 설치했지만 관리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은 바로 저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CCTV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거실, 주방, 뒤뜰, 정문에 해당하는 4개의 작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거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의 흑백 영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 씨가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숨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최대로 키우고 스피커를 귀에 바싹 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독침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해요? 경찰이 의심하고 있어요. 뒤뜰 흙 가져가서 검사했는데 비소라도 나오면 저랑 어머니 둘 다 끝장이에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아들을 질책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일 처리는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누가 그렇게 독한 약을 사오랬어. 난 그냥 유산시키거나 정신을 좀 오락가락하게 할 정도의 약이면 된다고 했잖아. 내가 욕심부려서 빨리 돈 받아내려고 강한 걸 쓴 거 아니야. 그러니 결국 민지 그 애한테 화가 미친 거지.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맹독을 사용하자고 한 주범은 박 여사뿐만 아니라 제 남편 민준 씨였던 겁니다. 제가 사채업자한테 빚진 돈이 5억이에요. 어머니, 5억.
도박 빚이라고요. 이번 달 말까지 못 갚으면 제 목숨이 위험해요. 선아한테 보험금이랑 유산 합쳐서 3억이 넘게 있잖아요. 걔만 죽으면 제가 남편이니까 다 상속받는다고요. 그럼 빚 갚고도 사업 자금이 남는데 민지가 그렇게 식탐이 많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박 여사가 민준 씨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 네가 내 동생을 망치고 나까지 망쳤어. 이제 민지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경찰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 방에 있는 선아는 어쩔 거야? 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아까 뒤뜰에서 날 쳐다보는 눈빛이 날 잡아먹을 것 같았어.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알면 어때요? 증거는 없잖아요. 동영상은 제가 지웠어요. 이제 우리가 흙을 백으로 만들면 돼요. 차라리 모든 죄를 걔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박 여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경찰한테 선아가 민지를 질투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거죠. 엄마가 민지만 예뻐해서 아니면 임신 우울증 때문에 정신이 불안정해서 죽의 약을 타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민지가 잘못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엄마가 걔 방으로 가져다 줬으니 그 사이에 걔가 뭘 넣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비열함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제 돈을 빼앗기 위해 저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는 저를 살인범, 정신병자로 만들어 민준 씨가 보호자 자격으로 재산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 괜찮네. 하지만 선아, 걔가 입이 살아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들면 되죠. 민준 씨가 손으로 목을 긋는 시사를 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엄마가 태아한테 좋은 약이라면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타서 주는 거예요. 계속 잠만 자게 만드는 거죠. 경찰이 물으면 헛소리 한다고 하고 민지 일이 잠잠해지면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집문서랑 통장은 제가 어떻게든 서명 위조해서 빼내면 되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내일 아침에 내가 죽을 끓일게. 이번에는 수면제를 넣을 거야. 너는 문단속 잘하고 걔가 누구랑 연락하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해. 대화가 끝났습니다. 두 모자는 범죄의 공모자들처럼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녹화 버튼을 눌러 그 끔찍한 영상과 음성을 클라우드의 비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달았습니다. 내일 아침 또 다른 죽이 올라올 것이고 이번에는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 다량의 수면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다. 오늘 밤 당장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고 열쇠는 민준 씨 주머니에 있는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악마들을 상대로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현명한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주소록을 보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남대문 시장에서 원단 장사를 하며 잔뼈가 굵은 억척스러운 우리 엄마, 예전에 박 여사의 관상이 좋지 않다고 경고했던 바로 그분. 우리 엄마에게는 돈뿐만 아니라 제가 한 번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사회적 인맥이 있었습니다. 저는 짧지만 모든 위급함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살려줘. 도박 빚 5억 갚으려고 날 죽이고 3억을 뺏으려 해. 증거 있어. 전화는 하지 마. 내일 새벽 5시에 뒷문으로 와. 예비 열쇠 던져줄게. 메시지를 보낸 후 즉시 흔적을 지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엄마가 제 시간에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까? 제가 이 악마의 소굴에서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바로 그때 계단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제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 제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러 온 걸까? 아니면 지금 당장 손을 쓰려는 걸까? 방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는 박 여사 모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현명한 어머니는 딸을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을 벌일까요? 문고리가 철컥 돌아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끄고 베개 밑에 숨긴 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밖에서도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복도의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벽에 한 여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고 제 침대 근처로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가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을 때 파스 냄새가 섞인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제가 정말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듯이 자는구나. 내일이면 영원히 못 일어날 텐데 말이다, 아가야. 그 말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가볍게 토닥여주고는 몸을 돌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열쇠가 철컥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녀는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던 걸까요? 그 밤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새벽 5시, 밖이 아직 어둑할 때 정문 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노크가 아닌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동네 전체의 정적을 깨는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사부인, 민준아, 문 열어. 집에 아무도 없어. 당장 문 열어.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일부러 소란을 피워 이웃들의 주의를 끌고 박 여사 모자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민준 씨가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소리와 박 여사가 욕설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사부인,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이렇게 문을 두드려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게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지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게 문제야. 간밤에 우리 선아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꿈을 꿨어. 속이 새까맣게 타서 밤새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잖아. 당신들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비켜. 내 딸부터 봐야겠어. 엄마는 그대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왔습니다. 선아야, 문 열어. 괜찮니? 엄마, 나 여기 있어. 문이 잠겼어.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민준 씨가 우물쭈물했습니다. 장모님, 선아가 피곤해해서 푹 자라고 잠근 겁니다. 푹 자긴 누가 푹 자. 당장 안 열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엄마의 위험 있는 호통에 민준 씨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엄마는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제 몸을 구석구석 살피고 보쑥해진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문가에 서 있는 민준 씨와 박 여사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딸이 임신 중인데 어떻게 돌봤길래 애가 이 모양이 꼴이야. 똑똑히 들어도 오늘부터 내가 여기서 내 딸 돌볼 거야. 누구든 막으면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엄마의 기세에 두 모자는 주춤했습니다. 박 여사는 어쩔 수 없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도 참, 그럼 편히 계세요. 저는 아침 식사 준비하러 가볼게요. 방문이 닫히고 방 안에 모녀만 남게 되자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선아야, 증거 보여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젯밤 녹화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영상을 보는 내내 턱을 굳게 다물고 손은 침대 시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엄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 민준이 그놈이 저렇게까지 쓰레기인 줄은 몰랐네. 도박 빚 때문에 처자식을 죽이려 해? 엄마, 이제 어떡해?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제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장사꾼의 노련한 눈빛이었습니다. 안 돼. 지금 신고하면 저것들은 잡아댈 거야. 동영상은 좋은 증거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어. 변호사 사서 그냥 화가 나서 한 소리였다고 둘러댈 수도 있고. 게다가 민지는 아직 의식이 온전치 않잖아. 엄마는 제 어깨를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해. 저것들이 원하는 게 돈이지. 그럼 돈을 미끼로 쓰는 거야.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어젯밤 대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민지 일 때문에 충격받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며느리 연기를 하는 거야. 이따가 내가 너랑 연극을 좀 할게. 내가 너한테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돼서 땅 팔고 적금 깨서 합의금이라도 마련해 주겠다고 할 거야. 돈 냄새를 맡으면 저 짐승들은 경계심을 풀게 될 거야. 하지만 너무 위험하잖아, 엄마. 엄마가 여기 있는데 누가 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겠어. 내 외삼촌한테 이미 연락해뒀어. 강력팀 형사인데 지금 밖에서 조용히 감시하고 있을 거야. 너는 연기만 잘하면 돼. 여자의 눈물은 무기지만 차가운 머리가 널 승리로 이끌 거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부인, 선아야, 아침 식사하러 내려오렴. 소고기 묵국 끓여놨어. 엄마는 제게 윙크를 하고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곧 내려갈게요. 그리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것들이 주는 건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 엄마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제 전쟁 시작이야, 딸.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엄마의 든든한 등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강철 같은 여인, 우리 엄마가 왔고 이제 시댁 식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식탁에 막 앉았을 때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와 박 여사를 번갈아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깨어났대요. 그런데 의사 말이 지금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형수님만 찾는다고 자기가 누가 독을 탔는지 안다고 소리치고 있대요. 박 여사의 손에서 국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 깨어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민지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박 여사가 딸의 입을 막기 전에 저희 모녀는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뜨거운 국그릇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핏기 없는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민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선아를 찾는데요. 누가 독을 탔는지 안다고. 안 돼.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아를 거기에 보내면 안 돼. 민지는 지금 헛소리하는 거야. 내가 가야 해. 내가 먼저 만나야 한다고. 그녀가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엄마가 한 발 빨랐습니다. 엄마는 입구를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부인, 진정해요. 민지가 선아를 찾았지 사부인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는 걸 보니
못 찔리는 거라도 있어요. 딸이 무슨 말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박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그런 억측을. 나는 걔 엄마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되면 같이 가요. 엄마가 말을 잘랐습니다. 다 같이 가서 애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들어봅시다. 선아야, 옷 갈아입어라. 엄마가 데려다 줄게. 민준 씨가 막으려 했지만 엄마의 날카로운 눈빛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자신들에게 더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과연 그녀는 엄마와 오빠의 죄를 밝힐 만큼 정신이 온전할까? 병원 중환자실 앞 의사가 우리를 보고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가 의식은 찾았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특히 가족들을 보면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형수인 김선아 씨만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꽤 낳은 엄마예요. 들여보내줘요. 박 여사가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의사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님을 보자마자 환자가 경미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선아 씨 먼저 들어가시되 5분만 허용됩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피를 나눈 딸이 이제는 자신을 악마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연민 대신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지는 온몸에 링거줄을 꽂은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언니, 쉰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차갑고 축축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여기 있어, 민지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민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끌어당겨 문틈으로 엿보고 있는 박 여사와 민준 씨를 흘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도망쳐. 어서. 뭐라고? 그 죽, 엄마가 가루 넣는 거 봤어.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언니한테 좋은 태교약이라고 했는데 내가 먹을 때 엄마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 엄마가 언니를 죽이려고 했어.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지는 그 죽을 먹을 때부터 이미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알아, 민지야. 언니 다 알고 있어. 너는 걱정 말고 치료에만 집중해. 민지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복 주머니에서 작게 구겨진 쪽지를 꺼내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아까 오빠가 와서 내가 입 열면 산소호흡기 뗄 거라고 협박했어. 너무 무서워. 언니, 날 살려줘. 그리고 언니도 꼭 살아. 거기까지 말한 민지는 심하게 기침을 했고 옆에 있던 심박 측정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민지가 준 구겨진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우리보다 먼저 와서 병상에 누운 친동생을 협박했던 겁니다. 그의 잔인함은 인간의 도리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나오자 박 여사가 제게 달려들어 옷을 잡아챘습니다. 너 민지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걔가 너한테 뭘 줬어? 엄마가 박 여사의 손을 뿌리치며 저를 보호했습니다. 제정신이야. 딸이 사경을 헤매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만 궁금해. 찔리는 게 있으니 그러는 거지. 민준 씨는 제가 쪽지를 쥔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쥔 거 뭐야? 이리 내봐.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내놓으라고.
민준 씨가 소리치며 제 손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멈추세요. 복도를 지키던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소란 피우시면 경찰서로 연행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이를 갈며 물러섰지만 저를 향한 증오의 눈빛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와 엄마는 구석으로 갓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습니다. 약 상자에서 찢어낸 듯한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빠 도박 비도억, 엄마가 시골 땅 다 팔아도 못 갚음. 언니 보험금 노리는 거야. 당장 도망쳐. 오늘 밤에 그들이. 마지막 글자는 번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무엇을 하려 했을까? 저를 죽이려 했을까? 아니면 재산 양도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을까? 엄마는 쪽지를 읽고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눈을 빛냈습니다. 좋아. 중요한 증인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어. 하지만 아직 저것들을 한 번에 잡기엔 부족해. 저것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 엄마, 어떻게? 엄마는 제 귀에 대고 아침부터 구상했던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민준이한테 네가 너무 무서워서 보험금이랑 땅 판 돈 전부 줄 테니 민지일 합의금으로 쓰고 빚도 갚으라고 말해. 대신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채업자랑 친척들까지 다 부르자고 해. 돈으로 평화와 자유를 사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엄마, 진짜 돈을 주려고. 바보 같은 소리. 저것들한테는 가짜 돈을 줄 거야. 사채업자, 시댁 식구들, 그놈들까지 전부 한자리에 모으는 게 목적이야.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거든. 그때가 바로 경찰이 들이닥칠 시간이다. 탐욕이라는 덫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나약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자에 기운 없이 앉아있는 민준 씨와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얼굴은 두려움에서 체념과 어리석음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빠 빚 때문에 힘든 거 알아요. 어머니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요. 제가 가진 돈 전부 드릴게요. 대신 우리 가족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박 여사와 민준 씨의 머리가 동시에 번쩍 들렸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후회나 연민이 아닌 다시 불붙은 탐욕의 눈부신 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미끼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일이 엄마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민지가 경고했던 오늘 밤에 그들은 정말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걸까요? 제 입에서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박 여사와 민준 씨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뜩였습니다. 이전의 공포와 불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숨기지 않는 노골적인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정말이니 아가? 박 여사가 더듬거리며 다가와 제가 마음을 바꿀까 두려운 듯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정말 민준이 빚을 갚아주겠다고? 민지 일로 더는 원망하지 않는 거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망해서 뭘 하겠어요, 어머니. 민지도 저렇게 됐는데 이제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오빠 빚이 5억이라고 들었어요. 못 갚으면 온 가족이 위험하다면서요. 전 무서워요. 제 아이가 아빠도 할머니도 없이 태어나는 건 싫어요.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얼마나 있는데? 정확히 얼마야? 저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보험 만기된 게 3억 조금 넘고 제 적금이랑 부모님이 주신 시골 땅까지 합하면 오빠 빚은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돈이라 무서워요. 오빠한테 그냥 줬다가 또 도박에 쓸까봐. 양가 친척들이랑 오빠 채권자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직접 갚고 차용증을 찢어버려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민준 씨와 박 여사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잠시 의심이 스쳤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나한테 계좌이체하면 되잖아. 그때 엄마가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슬펐지만 체념한 듯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선아 말이 맞다. 그 돈, 우리 부부가 평생 모아 선아한테 준 전 재산이야. 이제 내 목숨을 구하는 데 쓰겠다는데 최소한 빚이 해결되는 건 보여줘야지. 그리고 이참에 집안 어른들 모시고 조상님께 사죄도 드리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약속하는 게 어떻겠니? 엄마의 말은 그들의 허영심과 탐욕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부인 말씀이 옳아요. 민준아, 내 아내 말대로 해. 채권자 불러서 다들 보는 앞에서 돈 갚고 깔끔하게 끝내자. 그럼 내일부터 우리 집도 다시 화목해질 거야.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들뜬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접니다. 민준이 돈 마련됐습니다. 내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차용증 꼭 챙겨 오시고요. 네, 현찰로 준비하겠습니다. 저와 엄마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때로 말이죠. 우리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민준 씨와 박 여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중환자실에 홀로 남겨진 민지는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는 제게 주스를 사주고 죽을 사주며 마치 어젯밤 저를 죽이려 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그 위선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어리석고 순종적인 아내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이상하게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 여사는 민준 씨를 시켜 과일과 떡을 사오게 하고 자신은 제사상을 닦으며 조상님께 무언가 빌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땅 문서와 통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외삼촌과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내일 저녁 7시에 모두 모여요. 민준, 시어머니, 사채업자, 그리고 증인이 될 시댁 친척들까지 인력 준비해 주세요. 제가 페이스북 비공개 라이브로 상황을 중계할 테니 정확한 타이밍에 들이닥쳐 주세요. 알겠다. 걱정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이미 다 배치해 놨으니 파리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갈 거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거 마시고 힘내. 내일은 중요한 날이잖아. 민준 씨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우유잔을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안에 독이라도 아니면 수면제라도. 저는 애써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거기 둬요. 이따 마실게요. 지금 등기 권리증 찾고 있어서요. 민준 씨는 나가지 않고 옷장에 기댄 채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지 일 때문에 나 원망하는 거 아니지? 난 정말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 다 엄마가 노망나서 그런 거야. 그는 또다시 모든 죄를 어머니에게 떠넘겼습니다. 저는 구역질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믿어요. 빚만 다 갚고 우리 다시 시작해요. 민준 씨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다가와 키스하려 했지만 저는 기침하는 척하며 피했습니다. 피곤해서 좀 누워야겠어요. 민준 씨가 나가면서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내일 저녁에 파출소에서 일하는 친척 삼촌도 오라고 했어. 공신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할 생각하지 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경찰이 그의 뒷배였을까? 아니면 저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까? 이대로라면 우리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단 2글자만 답장했습니다. 더 좋지. 다음 날
저는 온종일 긴장 속에서 착한 아내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5억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금을 살지 적금을 들지 계산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제가 전 재산을 털어 남편 빚을 갚아준다는 소식에 호기심과 질투가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가 말한 파출소 삼촌도 와서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며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돈은 어딨어? 박민준, 오늘 다 갚는다고 했지.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치며 헬멧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부르러 계단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선아야, 빨리 내려와. 다들 기다리잖아. 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비공개 라이브 방송이 켜진 휴대폰이, 손에는 그들의 범죄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왔다, 내 아내. 돈 여기 있어. 민준 씨가 제 손에 가방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저는 방 중앙으로 걸어가 사채업자와 파출소 삼촌 바로 앞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가방에 쏠렸습니다. 어서 열어봐. 돈 줘서 보내야지. 민준 씨가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막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박민준 씨. 돈을 주기 전에 당신과 어머니,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보여드릴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 어머니의 잃은 환갑 선물, 그리고 당신의 송별 선물. 저는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눌렀습니다. 거실의 대형 TV 화면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그리고 첫 화면이 나타나자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안 돼. 당장 꺼. 저거 끄라고. 화면에는 어두운 밤. 박 여사가 냄비와 독약 봉지를 옆에 두고 필사적으로 땅을 파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말할 시간입니다. 과연 이 끔찍한 범죄를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궁지에 몰린 범인들이 무슨 짓을 하기 전에 경찰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TV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어두운 뒤뜰의 끔찍한 광경을 생생하게 비췄습니다. TV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화면 속 박 여사는 삽을 든 채 땅을 파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식충이 같은 년, 내가 이를 망쳤어. 왜 선아 그년이 아니라 내가 먹어서 죽어버렸으면 속이라도 시원하지. 쇠붙이가 흙에 부딪히는 소리, 독약 봉지가 구겨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습니다.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당장 꺼.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던 시댁 친척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경악했습니다. 거만하게 앉아있던 파출소 삼촌은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준 씨는 TV와 저를 번갈아 보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게 달려들어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당장 꺼, 이 미친년, 날 함정에 빠뜨려. 저는 재빨리 리모컨을 사채업자 쪽으로 던졌습니다. 덩치 큰 사채업자는 반사적으로 리모컨을 잡고는 저와 민준 씨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친구. 재밌는 영화 상영 중이잖아. 내 어머니 연기 좀 더 보자고. 민준 씨는 사채업자 앞에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김선아, 당장 멈춰. 집안 망신 다 시킬 셈이야. 저는 비웃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망신이요. 당신들한테 그런 게 남아있긴 해요. 빚 갚으려고 아내와 뱃속의 손주까지 죽이려 한 사람들이 감히 망신을 입에 올려요. 거짓말 마. 증거가 어딨어.
증거요. 그럼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저는 휴대폰을 TV 스피커에 연결해 전날 밤 민준 씨와 박 여사의 대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아한테 보험금이랑 유산 합쳐서 3억이 넘게 있잖아요. 걔만 죽으면 제가 남편이니까 다 상속받는다고요. 엄마가 수면제를 다량으로 타서 주거나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들면 돼요. 공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잔인한 말들은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짐승만도 못한 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파출소 삼촌은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라는 분이 범죄 현장을 보고도 그냥 가시겠다. 제가 이 집에서 뇌물 받은 증거까지 인터넷에 뿌려드릴까요?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채업자는 그제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걷어찼습니다. 이 개자식아, 돈 갚는다더니 마누라 죽여서 갚으려고 했어. 내가 사채업자긴 해도 살인에는 안 껴들어. 날 끌어들여. 그는 민준 씨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민준 씨는 발버둥치며 애원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갚을게요. 저기 선아한테 돈 있잖아요. 사채업자는 민준 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민준 씨는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이 맞는 것을 보고 사채업자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들 때리지 마세요. 돈은 저기 저 며느리 가방에 있어요. 저거 가져가시고 우리 모자는 살려주세요. 이 와중에도 그녀는 저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사채업자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제 가방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남편 빚은 아내가 갚아야지. 그 가방 이리 내놔. 한쪽은 잔인한 남편과 시어머니, 다른 한쪽은 흥분한 사채업자들. 저는 홀로 그들 사이에 서서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 안에는 돈 없어요. 경찰에 제출할 증거만 있을 뿐이에요. 저한테 손대면 강도, 폭행죄까지 추가될 겁니다. 웃기지 마. 사채업자가 가방을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게 닿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쾅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대문이 부서지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모두 꼼짝 마, 경찰이다. 외삼촌과 무장한 형사들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두 손을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웅크렸고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저는 외삼촌을 보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오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민준 씨에게 수갑을 채울 때 그가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눈빛은 후회가 아닌 뼈에 사무치는 증오였습니다. 이 나쁜 년, 네가 이긴 것 같아? 내 뱃속의 애가 누구 씨인 줄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널 죽이려 한 건 돈 때문만이 아니야. 내가 바람피워서 그런 거라고. 그 말은 혼란스러운 현장 한가운데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발악일까?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끔찍한 비밀이 있는 걸까? 민준 씨의 마지막 말은 혼란 속 제 심장을 꿰뚫는 독침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외삼촌마저 놀라 저를 쳐다봤고 구석에 있던 친척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절했다. 깨어난 박 여사는 아들의 말에 힘을 얻은 듯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경찰, 나리들, 들으셨죠? 전연이 바람나서 우리 아들이 홧김에 그런 거라고요. 저건 정숙하지 못한 년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남편밖에 모르고 살아온 제게 사람들 앞에서 저런 모욕적인 누명을 씌우다니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민준 씨, 미쳤어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야. 당신이 직접 같이 병원 가서 초음파 사진까지 봤잖아. 제가 울부짖자 민준 씨는 미친 사람처럼 비웃었습니다. 내 아이라고. 3개월 전에 내가 출장 갔을 때 너 옛날 남자친구 만났지? 내가 문자 메시지 다 봤어. 감히 내게 거짓말하고 남의 자식을 키우게 하려고. 그래서 널 죽이려 한 거야. 바람난 아내를 둔 남편이라는 오명보다는 살인자라는 이름이 낫지. 저는 3개월 전 대학 시절 사귀었던 남자에게서 잘 지내냐는 안부 문자를 받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장하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민준 씨가 그걸 훔쳐보고 병적인 의심을 키워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만해, 외삼촌이 소리쳤습니다. 박민준, 당신은 지금 살인 미수 및 독극물 은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거야. 당신의 망상으로 죄를 덮을 수는 없어. 할 말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해. 망상이 아니야. DNA 검사를 요구한다. 내 아이가 아니면 사기꾼은 김선아 전현이야. 민준 씨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박 여사도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썼습니다. 맞아요. 검사해야 해요. 우리는 남의 씨를 키울 수 없어요. 비참하고 추악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고 민준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당장 DNA 검사합시다. 경찰 감독 하에 병원에서 하죠. 만약 이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면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전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 아이가 맞다면 당신은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아버지, 자신의 핏줄을 탐욕과 의심으로 죽이려 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제 단호한 태도에 민준 씨는 주춤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두 연행해 외삼촌의 명령에 따라 민준 씨와 사채업자 일당이 끌려 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경찰차를 따라가며 울부짖다 길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은 부끄러운 듯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텅 빈 집,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엄마가 달려와 저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겼어.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저는 이겼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은 동네 전체에 알려졌고 인터넷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민지를 찾아갔습니다. 민지는 위기를 넘겼지만 독극물 후유증으로 기억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저를 보자 민지는 겁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도망쳐. 죽에 독이 있어. 저는 그저 신우이를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민준 씨와 박 여사는 명백한 증거 앞에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곧이어 발표된 DNA 검사 결과 뱃속의 아이는 100% 민준 씨의 친자였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민준 씨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벽에 머리를 박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제 인생은 이 잿더미 위에서 이제 막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가엾은 신우이 민지는 다시 평범한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6개월 후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잠든 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아난이라고 지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라는 제 모든 소망을 담아서요. 한 달 전 민준 씨와 박 여사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박 여사는 공범 혐의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픈 기억이 가득한 신혼집을 팔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험금과 땅, 판 돈으로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꽃시장에 가서 싱싱한 꽃을 사고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웃음도 다시 찾았습니다. 시누이 민지는 외가 친척들이 사는 시골로 내려가 요양 중입니다. 기억은 아직 온전치 않지만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매달 민지를 위해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녀 역시 이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이니까요. 어제 교도소에서 민준 씨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구구절절 후회와 반성을 늘어놓으며 아들의 사진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제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꽃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개업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선아 씨. 저는 그에게 따뜻한 국화차를 대접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난 건 제게 큰 행운이었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따뜻한 가을 햇살처럼 제 마음에도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전복죽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 여성의 강인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았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친 후에도 친절함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행복의 새싹은 반드시 다시 돋아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